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2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대만을 덮쳤습니다. 규모 7.2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건물 수십 채가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며 지금까지 최소 9명이 숨지고 800명 넘게 다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이 지금 막 대만 현지에 도착했는데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도성 특파원, 잘 도착했죠? 지금 있는 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진 소식이 전해진 뒤 중국 베이징에서 곧바로 이곳 대만으로 왔습니다.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조금 전만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지진이 일어난 화롄현에서 110km 넘게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00km 넘게 떨어진 이 타이베이에 있는 이 중전 기념당에도 건물이 일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화롄으로 향하는 기찻길, 찻길, 그리고 하늘길이 모두 막힌 상황이라 접근이 어려운데요. 안전을 확보하면서 최대한 피해 지역에 접근할 계획입니다. 네, 사상자가 시간이 갈수록 늘던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사망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지진은 오늘 오전, 현지 시간도 오늘 오전 8시쯤 인구 35만 명의 도시 화롄현에서 해안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대만 당국이 밝힌 지진 규모는 7.2인데요. 1999년 2,4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던 이 난터우현 대지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만 언론과 외신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9명이 숨지고 8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아침 하이킹을 나섰다가 변회당했다고 하고요. 산사태가 발생해 트럭이 매몰돼 숨진 운전기사도 있었습니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최소 건물 2채가 무너졌고 파손된 건물도 120채가 넘습니다. 한 건물은 60도 정도 기울어져 위태위태한 상황인데요.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没办法，东西全部掉下来，全部房屋的全部塌了，塌下来了。 대만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롄의 한 터널에는 한 70여 명 정도 고립된 걸로 전해집니다. 또 한 국립공원에는 등산객 1000여 명이 갇혔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인명 피해가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화롄시 당국은 건물 자리 안에서 50여 명을 구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화롄에 우리 교민이 5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들어온 피해 신고는 없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여진도 걱정인데요. 네, 맞습니다. 대만 기상당국은 오늘과 내일 사이 규모 6.5에서 7.0 정도 되는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수십 차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구조 작업도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은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인터뷰 보시죠. 国军也会提供支援，中央地方相互合作，一起将灾害带来的冲击降到最低。 중국과 대만은 이미 대만 측의 지원 의사를 밝혔고 전 세계에서 대만을 향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은 지질학적으로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만나는 곳으로 이전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있어 왔습니다. 이들 판이 충돌하는 불의 고리에 속해 있는데요. 이번 지진은 특히 심도가 상대적으로 얕고 해안선에서 가까워 피해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도성 특파원도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면서 취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만 타오위안에서 이도성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25년 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TSMC도 한때 멈춰섰습니다. 오후부터는 대부분 다시 정상 가동에 들어갔고 원전지대 역시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박소연 기자입니다. 2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인 7.2의 지진이 발생한 대만. 다행히 원전이 위치한 핑둥현의 최대 진도는 4에 그쳤습니다. 대만전력은 원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냉각수가 흔들려 공장 바닥에 약간 넘쳤지만 방사선 조사 결과 안전 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TSMC 등 대만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지진 발생지의 반대편인 대만 서쪽에 위치해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원 대피령이 내려지며 오전 한때 생산 라인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안전이 확인된 뒤 오후부터는 대부분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일부에선 글로벌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밀 공정이 필요한 반도체는 미세한 진동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그마한 진동이 오더라도 공장 기계들의 흔들림에 따라서 생산에 불량이 날 수밖에 없는 전혀 영향이 없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JP모건은 대만 강진으로 TSMC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글로벌 AI 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54곳의 지역구를 놓고 국민의힘은 90석, 민주당은 110석 정도를 우세 지역으로 자체 분석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이 뚫려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 소식부터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째 격전지 충청권 유세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내부 판세 분석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격전지에서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고 호소했습니다. 박빙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곳이 전국에 55곳이고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입니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한 위원장이 예상 수치를 언급하며 직접 판세를 말한 건 처음입니다. 추격전을 벌이는 경남 창원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 이상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50개 안팎 경합지역구를 승부처로 꼽았습니다. 정말로 50개, 49개 선거구가 누가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느냐로 몇십 표, 몇백 표, 많아봐야 천몇백 표로 결정합니다. 한 표가 가지는 가치가 너무 크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지역구 254곳 중 우세 지역은 90여 곳으로 분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10석 정도를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보는 가운데 상당수의 경합 우세 지역에서도 승리를 기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여당은 기대치를 10여 석 올려잡았고 야당은 비슷한 수준의 보수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당은 지지층의 투표 포기를, 야당은 지지층의 방심을 각각 걱정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주 전보다 흐름이 좋아진 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포함 과반 의석 목표를 유지하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턴 선거 직전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됩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은 제주 4.3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눈물을 흘린 이재명 대표는 4.3 학살의 후예가 국민의힘이라고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해주지 않은 4.3 관련 직권 재심을 우리 정부가 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뭘 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에선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참했고 정부 여당에선 한덕수 총리와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면서 행사에 안 온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4.3 폄훼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등이 공천 철회를 요구한 국민의힘 태영호, 조수연 후보 등을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제주에 있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이 대표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 출신으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베 출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 출신입니다. 제주의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실제로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행동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검사들 다수 전임으로 투입해서 그거 하나하나 뒤지고 있고 지금 직권재심 실시하고 있고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퇴임하자마자 파란 옷을 입고 나와서 선거운동하는 역대 대통령이 있었냐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어제 저녁 처음으로 TV 토론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원희룡 후보가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재개발 아파트 이름 하나라도 대보라며 지역을 잘 모른다고 맞받았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여야의 대표와 선대위원장답게 두 후보는 서로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심판해야 합니다. 4월 10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하는 그날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에 반하는 세력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간 개항에는 지역 발전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개항의 정치인들이 도대체 한 게 뭐냐. 이구동성으로 주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후보는 원 후보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고 한 지역당 1,000억씩 지원을 하겠다. 저는 이게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니 25년까지 지하철 9호선 착공하겠다. 불가능하잖아요. 원 후보는 곧바로 맞받아쳤습니다. 25년 착공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직접 확인하고 협의를 하고 일을 하는 길을 아는 사람과 말로만 하고 전혀 시도도 안 해본 사람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놓고는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지구나 아파트 이름 또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글쎄 뭐 제가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뭘 자꾸 물어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외워놓으셨던 모양인데. 장외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원 후보의 지지자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했다며 공격했고 국민의힘은 원 후보 캠프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과거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어젯밤 경솔했다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종 황제가 여절을 밝혀 나라를 망쳤다는 발언에 고종 후손이 사과를 요구했고 위안부 단체들도 김 후보를 고발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김준혁 후보는 2017년 한 유튜브에 출연해 고종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습니다. 고종이 이렇게 여자를 밝혔어. 그래서 밤마다 파티에서 밤마다. 뭐 하여튼 그런 걸 했지. 이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망친 거야. 밤만 되면 매일같이 해서 새벽 4, 5시까지 하고 그러고 자다가 오후에 늦게 일어나갖고 잠깐 업무 보고 밤마다 또 파티하고. 고종의 증손자인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가 단죄해야 할 친일역적 매국노가 아닌 고종을 능멸해 역사를 왜곡했단 겁니다. 위안부 단체들도 김 후보를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한 겁니다. 어제 이화여대에 이어 이대 총동문회도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내일 항의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성 혐오가 뿌리 깊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준일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생과 위안부와 성관계를 가졌다. 오케이. 이대생들이 성상납했다. 이것도 오케이. 이게 저 사람들이 괜찮다는 겁니다. 민주당 조상호 법률부 연구원장이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언급한 것이라며 김 후보를 두둔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11억 원을 모두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서 명백한 불법이라며 총선 전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현장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해주십시오. 금감원은 오늘부터 경기 안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새마을금고와 공동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양 후보는 3년 전 이곳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짜리 사업자 대출을 받아 31억 원 상당의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샀습니다.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했다면 편법이라는 거 관행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지난해 금감원이 중징계 처분을 내린 저축은행 작업대출 수법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다만 총선 일주일을 앞두고 선거 개입이란 시선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금융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뭐 예를 들어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뭐 당이라든가 이런 쪽이 어느 누구랑 상의한 적이 없고 그냥 저 혼자 판단한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가능성도 내다봤습니다. 양문석 후보자의 딸이 실제로는 사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려는 것처럼 기망해서 대출을 일으켰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5억 원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단 해당 지점은 양 후보의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장은 복잡한 사안이 아닌 만큼 중간에라도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는데 상황에 따라 총선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뉴스룸은 오늘부터 황제 보석 논란이 있었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관련해 단독 취재한 소식을 연속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전 회장은 대주주일 뿐 회사 일에 개입할 수 없던 상황에서 당시 그룹 총괄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로 여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신의 복권이 실패하자 고문 변호사에게 반성문을 받으라고 하거나 VVIP 신용카드와 아이돌 공연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2022년 10월 당시 그룹을 총괄하던 A 전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고문 변호사와 법무팀장이 자신의 사면 복권에 소홀했다며 반성문을 받으라고 지시합니다. 야단치는 정도로는 안 된다며 반성하지 않는다면 정리하라고도 합니다. 그의 광복절 사면 복권 명단에서 빠지자 회사 법무팀과 변호인단에게 책임을 묻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전 회장은 복권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태광그룹의 대주주이긴 하지만 회사 일에 직접 개입할 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23년 광복절에 복권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회사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킨 정황도 있습니다. 원하는 VVIP용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자 역시 A 전 대표에게 한도가 없으면 좋다, 발급해달라고 한 겁니다. A 전 대표가 카드사가 난색을 표시한다고 전하자 해당 카드 대표에 대해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아이돌 콘서트 표를 구해달라고 하고 며칠 뒤 A 대표가 표를 구했다고 보고합니다. A씨는 지난해 이 같은 대화 내용을 모두 경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태광그룹은 현재 A씨와 법적 다툼 중에 있습니다. A씨는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태광그룹은 또 최근 A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많은 비리를 찾아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복권이 변호사가 움직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또 카드 발급 등 개인적 업무와 관련해선 A 전 대표가 이 전 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한 일들이라면서 콘서트 건도 강제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라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태광그룹은 김연경 선수가 뛰고 있는 여자 배구단 흥국생명의 모 기업이기도 합니다. 흥국생명은 감독 경질 같은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윗선 개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호진 전 회장이 그룹 대표에게 배구단 운영과 관련해 지시한 문자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오승열 PD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자 배구 리그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가 불편한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당시 흥국생명은 이른바 윗선 개입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모기업의 고위 인사가 선수 기용까지 개입하고 이를 거부한 감독을 해임하는 등 구단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 11월 25일, 이호진 전 회장이 A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전 회장이 특정 선수의 플레이를 지적하며 감독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화 시각은 오후 7시 50분,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입니다. 감독 교체와 관련된 대화도 이어집니다. A 대표가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지만 여전히 답답한 듯 같은 지시를 반복합니다. 그날 경기는 흥국생명이 연달아 3세트를 내주며 패배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다음 날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하루 종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감독 후보군 명단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권순찬 당시 감독의 경질이 발표된 다음 해 1월 2일까지 간섭은 수시로 이어졌습니다. 감독은 물론 선수 영입과 포지션 문제까지 거론합니다. 선수단의 반발이 이어지고 신임 감독들이 모두 자리를 고사한 뒤에야 지시가 멈췄습니다. 당시 상황을 묻는 취재진에 태광그룹 측은 이전 회장이 배구팀에 대한 열정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단주도 아닌 상황에서 리그 중인 감독을 자르거나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서울에서도 벚꽃이 피면서 이제 전국 곳곳에서 활짝 핀 벚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현수 기자, 사람들이 꽤 많아 보이네요, 뒤편으로. 네, 낮부터 시민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를 찾았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20도 그리고 현재 기온은 15도 정도로 따뜻한 날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을 한 모습들의 시민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휴무인데 친구랑 이제 놀러 왔는데 벚꽃이 많이 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아가지고. This is mainly the reason we came to Korea, to see the cherry blossom, and we are very happy that we are right at the right moment. 네, 벚꽃 피는 시기가 지난해에 비해서 좀 늦어졌다고 하죠. 얼마나 늦었습니까? 네, 벚꽃이 활짝 피는 걸 말하는 개화율이 80%가 되었을 때 만발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이 되어서야 만발했다라는 이 표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벚꽃이 피는 시기도 유난히 더웠던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때 7일 정도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평년에 비하면 여전히 7일 정도가 빠른 건데요. 기후온난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축제는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개화가 늦어지면서 원래 내일 밤까지만 교통 통제를 하기로 했던 것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국의 축제가 한창인데 매번 바가지 요금, 이게 논란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라죠? 네, 맞습니다. 이곳도 음식 부스를 어제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10,000원을 받았던 제육볶음에 고기 몇 조각에 단무지가 닿였다. 이런 민원이 신고센터에도 들어왔고 온라인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경주의 벚꽃축제에서도 15,000원짜리 닭강정 사진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계속해서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현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 76주기입니다. 3살 때 아버지와 헤어졌던 아들이 78 나이가 돼서야 아버지의 유해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가족들이 실종자 유해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백발 노인이 된 아들은 아버지 묘역을 어루만집니다. 78살 되도록 못 봤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 이렇게 손잡아 다니는 걸 볼 때 나는 왜 나가 아버지가 없나. 3살 되던 해 4.3 때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긴 세월 빈 무덤에 절했습니다. 아버지 내일이면 어머니 옆에 모시겠습니다. 2007년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발굴된 이름 없는 유해가 지난해 아버지로 확인됐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슬프고 정말 그나마 복받았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아직 실종자 가족 1,346명이 유전자 감식을 위해 피를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춘민 씨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돌아갔을 날짜도 모르고 그러니까 태어난 날로고 호적상 태어난 날로고 됐으니까 그 날로 제사는 지내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젊은 세대가 새살하기 난리를 피하려다 1년 옥살이를 했습니다. 총 팡팡 쏘면 나는 어떤 게 내가 창들이라도 우틀에 올라고 고불에 갔죠. 지은 죄 없이 감시와 차별을 받게 됐고 불안은 다음 세대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해서 잡아가지 않을 건가. 우리 큰딸이 대학교를 가게 되니까 그때 경찰들이 거기 왔는 모양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서 여기 와서 뭐게 됐는지 아마. 숨죽이고 살던 세월, 그래도 세상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국가가 추념식을 열어줍니다. 무고하게 희생되신 수많은 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정치 지형에 따라 참석하는 자와 아닌 자가 나뉩니다.
진상조사와 유해 발굴, 보상도 미완성입니다. 피해자들은 더 많이 기억하고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지난해 한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50대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을 돕다가 마찬가지로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는데 이후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배승주 기자가 만났습니다. 창문을 닦는 이 50대 남성은 지난달까지 고압 전선 전문 기술자였습니다. 인생이 달라진 건 한순간 때문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렀다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폭행당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머리가 짧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때리는 20대 남성을 막아섰고 무차별 폭행에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와 재판 준비로 출근을 제대로 하기 힘들었고 다니던 직장은 그만둬야 했습니다. 고압 전기선 작업이다 보니까 한 팀이 짜져가지고 그 팀이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자꾸 빠지니까 일용직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수입은 불안정하고 먹고 살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대인 기피증과 불면증에 아직 시달립니다. 키가 좀 크고 젊은 사람만 보면 무서워가지고 바깥 외출을 사실 안 했었어요. 하지만 여유가 없어 치료는 포기했습니다. 이런 박 씨가 더 힘든 이유는 가해자의 태도입니다. 뭐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그 국선 변호인을 해임을 하고 뭐 높은 변호사를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보호하려 했던 피해 여성, 청력 손실로 보청기를 끼고 있습니다. 아직 아프지만 무서운 순간 막아서준 박 씨에게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의를 행한 대가가 실직이 그 생활 보면 누가 남을 돕겠나 싶더라고요. 4남매를 둔 박 씨는 딸 생각 때문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해 남성 1심 선고는 오는 9일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따로 살던 아버지에게 납치됐던 15살 소녀가 구조하러 온 경찰의 총격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영상을 통해 공개돼 논란입니다. 경찰 지시로 차에서 빠져나왔는데 다른 경찰들이 일제히 총격을 가한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읒 특파원입니다. 경찰들이 트럭 뒤를 바짝 따라붙습니다. 급하게 방향을 틀던 트럭이 도로를 벗어납니다. 상공에 뜬 헬기는 트럭을 향해 연신 총을 쏩니다. 한낮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숨가쁜 추격. 결국 트럭은 포위됩니다. 운전자는 하루 전 자신의 전처를 살해하고 달아난 남성입니다. 옆자리엔 아버지에게 납치된 15살 된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놀란 나머지 차에서 내려 땅에 엎드립니다. 소녀가 경찰 쪽으로 5걸음 내딛자 갑자기 총격이 시작됩니다. 경찰의 엇갈린 판단.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소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아이를 납치하려던 아버지도 숨졌습니다. 이후 내사가 이어져 왔는데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딸과 아버지 모두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족들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일으킨 경찰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북한이 음속의 5배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든 미사일을 핵무기화했다고도 밝혔는데 우리 군은 과장된 주장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화성-16 나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기 위해 원뿔 모양 탄도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중장거리용으로 설계된 만큼 커다란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수직으로 세워진 미사일은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미사일 운반부터 발사까지 빠른 시간 안에 이뤄졌습니다. 주입 시간이 짧은 고체 연료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사일이 회피 기동을 하며 표적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담배를 손에 끼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북한은 음속 5배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시험 발사에서 1000km를 비행했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제한했다며 마음만 먹으면 일본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든 미사일의 고체 연료화와 핵무기화에도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 무결하게 실현함으로써 하지만 합참은 북한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사일의 실제 비행 거리는 600km로 확인됐으며 비행 방향을 변경했다는 주장 역시 과장됐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전력화를 하려면은 또 추가적인 시험 발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전부 다 이제 한꺼번에 고체화로 바꾸는데 시간이 당연히 걸리죠. JTBC 김민관입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어느덧 7주째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직접 만나자고 하면서 의사협회는 전공의들끼리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선 총선에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만남을 제안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전공의 단체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수단체와 대한의사협회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더 진전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대통령이 진심으로 고민하고 만나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무조건 만나자는 요구만으로는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 정원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에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의대 정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의협은 박단 전공의 단체 비대위원장이 전공의들 의견을 듣고 있다며 만남이 없지는 않을 것이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냉소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주요 5대 병원 소속 한 전공의는 섣부르게 응했다 대통령 지지율만 올려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결국 전공의들 분노가 더 거세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병원에서 수련해야 할 인턴 3,068명 중 불과 4%가량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875원짜리 대파 한 단, 오는 12일까지 할인 행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일에 있을 선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농협 측은 도매가가 내려서 할인 연장을 해온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농협이 대파 할인 행사를 오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윤석열 대통령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던 그 가격, 한 단에 875원입니다. 농협은 지난달 18일부터 양재 하나로마트 등 전국 7개 대형 매장에서 대파 한 단을 875원에 파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투입한 1,500억 원어치 긴급 가격 안정 자금 영향인데요. 정부의 납품 단가 지원과 농협 자체 할인을 반영한 겁니다. 다만 다른 마트 대비 가격이 너무 저렴한 데다 할인 기간이 공교롭게 대통령 방문 시점과 맞아떨어지면서 의도한 행사였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농협 측은 행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했고 2주 넘게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안내하는 대파 한 단 소매가는 어제 기준 2,500원 선입니다. 할인 종료 시점이 총선 직후와 맞아떨어지면서 이 행사가 선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농산물 가격을 2주 단위로 설정하다 보니 12일까지 연장된 거라며 도매가가 내리며 정부 지원금을 절반으로 줄여도 875원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여론조사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격전지의 민심을 들어보는 핫플 민심 코너입니다. 오늘은 유권자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경기 화성을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정민, 민주당 공영웅,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강희연, 김재현, 최승기 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균 연령 34.7세,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구, 그리고 반도체 벨트의 중심, 경기 화성을입니다. 지난 3번의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가져간 곳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있습니다. 다만 젊은 유권자의 표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과 CEO 출신. 전직 여당 대표 새 후보의 대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만 39살 한정민 후보는 최근까지 동탄에서 10년간 근무해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니. 아, 그래요? 어머니한테가 다 와서 하시던데. 버스 노선 없어서 한 1시간도 기다려봤고 차 막히는 도로에서 직접 운전도 당연히 해봤고. 동탄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게 강점입니다. 젊은 사람이고 할 수 있다는 좀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근무 계속 했으니까 이거 사정은 잘 알 거 아니에요, 여기. 국제학교와 반도체 고등학교 등을 설립해 동탄을 교육 1번지로 만들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미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동탄시를 만들어서 우리의 학교를 여기에 짓고 싶습니다. 공영훈 후보는 글로벌 기업을 이끌어본 경험을 내세웁니다. 진정한 정치 신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되십시오. 예, 파이팅 한번 하시죠. 파이팅. 예. 하나, 둘, 셋. 파이팅! 현대차 CEO 시절 개발한 수요자 맞춤형 버스 똑버스와 광역버스 확대, 과밀학급 해소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출근 전쟁. 그래서 그거를 빨리 그래도 좀 이렇게 짐을 덜어드리는 게 제일 급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지지자들은 공 후보의 일해본 경험을 높이 평가합니다. 타 후보자분들과는 다르게 실행력과 결단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준석 후보는 높은 인지도가 강점입니다. 네,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풍부한 중앙정치 경험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당대표까지도 했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좀 동탄을 위해서 뭐를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남사터널 추진과 트램 조기 완공, 과학고 추가 설립 등 교통 교육 공약을 내세웁니다. 합리적인 정권 심판론으로 중도층, 무당층의 표심도 끌어오겠다는 전략입니다. 동탄 지역은 교통하고 교육 문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개혁신당도 합리적인 정권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후보들 간 공방도 격해졌습니다. 규제 발표 전날에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하시고, 자녀분 중에 다른 분이 혹시 성수동 해당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을 가진 게 있으십니까? 코인 투자, 고세 공백해서 코인 투자한 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젊은 유권자들을 사로잡을 공약법을 각각 물어봤습니다. 동질한 삶을 체험해봤다는 점에서 저는 육아가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간 돌봄, 주간 돌봄도 필요해요. 키워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실제 실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젊은 유권자들은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가 상당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JTBC 강희연, 김재현, 최승기입니다. 네, 돌비뉴스 시작합니다.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 유명한 야구 명언이죠. 네. 지금 프로야구 개막과 총선 시즌이 맞물리면서 야구 마케팅이 활발합니다. 자, 국민의힘 청주권에 출마한 4명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주의 프로야구 11번째 구단을 창단하겠다 공약을 내놨는데요. 네. 자, 같은 충청권이지만 그 대전이나 충남에 비해서 야구 인프라가 낙후되다 보니 그거를 지역 개발과 연계시키다는 공약을 내놓은 겁니다. 네, 뭐 그런가 하면 대전은 요즘에 하나 이글스가 워낙 잘해서 분위기가 참 좋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 유력 일간지 지난주 월요일자 일면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일면에 한화 이글스 10년 만에 단독 1위라고 아예 일면 기사에 나와 있었죠. 네. 참고로 개막 8년 전 동안 7승을 한 게 1992년 이후에 3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32년 만에. 그러니까 뭐 다시 생각해 보면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된 직후에 얼마 되지 않은 이후에 이런 기록이 나온 것이죠. 그 정도 시간과 맞먹는. 자, 그러다 보니까 네. 다른 지역지에서는 지금 충청권에서는 총선 얘기보다는 야구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정도 기록이면 사실 야구 얘기를 더 할 수밖에 없을 테고. 또 여길 가면 또 정치인들도 야구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부산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과 조국 대표가 롯데자이언츠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정치 신인이지만 염종석처럼 부산의 승리를 이끌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염종석 되게 유명한 그 투수인데요. 1992년에 롯데의 마지막 우승을 신인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롯데의 마지막 우승을 이끌었던
자, 1992년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네. 소련이 붕괴된 지 얼마 안 된 노태우 정권 말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오랜만에 우승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승리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한 겁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조국 대표 곧바로 당일날 반박을 했습니다. 자, 부산 민심이 흉흉하다 보니까 난데없이 자이언츠 팬을 참칭한다. 뭐 스스로 자기를 잃은다라는 뜻이죠. 칵세리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투리를 했군요. 그런데 어제 이성대 기자가 저 칵세리마 뜻을 저에게 잘못 알려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칵세리마 제가 때리지 마라고 표현을 잘못 얘기했는데 네. 방송 이후에 부산 측에 그 많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자, 칵세리마는 그 한 대 때려버릴까 이런 식의 그 표준어인데요. 한 대 때려버릴까 보다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때릴지 안 때릴지는 알 수 없지만 때리기 직전의 기분 상태를 표시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자 한동훈 위원장이 또 곧바로 어제였죠.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롯데 자이언츠가 조국 내 겁니까? 아니죠. 부산이 조국 내 겁니까? 자, 어쨌든 야구라는 스포츠는 지금 지역 연고제가 정착돼 있기 때문에 지역 정체성을 투영하거나 또 유권자와 동질감을 표현하기 쉬워서 정치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구처럼 여야도 최강의 정치를 국민을 위해서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하나 가져왔는데 네. 총선 직후이죠. 오는 15일 날 최강야구 시즌이 시작을 합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총선 이후에.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용인 푸시로도 불렸던 판다 푸바오가 오늘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푸바오를 배웅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습을 못 본다는 걸 알면서도 꼭 바라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동물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겐 친구고 위로였습니다. 비가 왔지만 모인 이유입니다. 푸바오가 탄 차량이 나타나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차량 안 푸바오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길을 휴대전화에 담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사실 실감은 안 나는데 푸바오가 그냥 이렇게 우리한테 행복을 줬던 것 같아요. 가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올 때마다 힘들었었는데 막 너무 보면 좋은 거예요. 아이를 보내는 할부지도 인사를 건넵니다. 할부지에게 와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푸바오 사랑해. 사육사는 어제 모친상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께 푸바오 가는 길 배웅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멸종 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 만 4살이 되기 전 중국으로 돌아가는 푸바오. 지난 2020년 에버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이름은 팬들이 지었습니다. 이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줬습니다. 이 유채꽃이 굉장히 푸바오한테 소중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유채꽃을 보고 자란 아이예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하는 시간. 차량이 나가는 길 위에 노란 유채꽃이 피었습니다. 푸바오 엄마 아빠의 고향, 푸바오가 남은 생을 지내 스촨성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곳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원래는 겨울마다 찾아오는 철새였는데 어느 순간 텃새처럼 눌러앉은 민물 가마우지라는 새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새떼가 지날 때마다 숲이 말라 죽고 물고기들이 씨가 마른다는 건데 최근 포획이 허가되긴 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숲엔 온통 검은 새들 뿌리입니다. 하늘도 까맣게 뒤덮습니다. 겨울에 오던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얼마 전부턴 기후온난화로 날이 따뜻해지면서 아예 우리나라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먹성이 대단합니다. 하루에 많게는 5에서 6kg의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고기도 좀 살아야 되고 애가리도 살아야 되는데 저놈들이 와가지고 못 살게 하니까 빨리 쫓이든지 어떻게 했으면 어디 딴 나라로 갔으면 좋겠어요. 물고기를 마구 잡아먹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백로나 외가리가 지어놓은 둥지도 뺏어서 사용하고 있어서요. 주민들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들이 박힌 돌 빼내는 거예요. 지금. 맞아. 그러니까요. 집을 뺏겼다니까 전에들이. 그래서 그 집을 다 뺏겼어요. 요 밑에 가서 오래 모여 있더라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무들이 하얗게 말라 죽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의 배설물 때문입니다. 워낙 많은 양을 내놓는 데다 유독 산성이 강해 숲이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1년에 두세 번 번식을 할 정도로 번식력도 강합니다. 정부가 파악한 둥지만 전국에 5,800여 개로 5년 전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방향이에요, 다. 그쪽에서 날라와서 이제 해 뜨면서 먹이 활동을 시작해요. 한 마리당 하루에 한 8마리 정도 먹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200kg 정도. 결국 환경부는 지난달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가했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 근처에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을 사용해서 민물 가마우지를 잡는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획도 쉽지 않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나와 보니까 얘네가 거리를 두질 않아요. 저희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슬금슬금 이제 멀어지니까 유효 사거리가 나오질 않아요. 수도권에서도 총 사용을 허가한 지자체가 생겼지만 하루 종일 사격을 해도 몇 마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영리해가지고 그래 총을 한번 쏘면 다 날아가고 또 이제 오래 이제 다른데 갔다가 이제 오는 편이라 이걸 빨리 이제 전국적으로도 해야 되고. 총까지 써야 할 정도로 민물 가마우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크지 않다며 여전히 일부 지자체들은 소극적입니다. 이러는 사이 숲과 물고기들이 입는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입니다. 갈까 말까 1루에서 KT의 황재균 선수가 장난을 칩니다. 마운드 위에 기아 양현종 선수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네요. 이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일주일 전 롯데 황성빈 선수가 1루에 나가서 했던 속임 동작입니다. 이를 보고 싸늘하게 굳은 양현종의 얼굴이 이렇게 중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죠. 이를 따라한 황재균의 깐죽거림. 그렇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다음 타자의 안타 때 황재균은 홈까지 내달렸습니다. 웃음을 터뜨린 속임 동작. 양현종은 이 신경전에서 정말 흔들렸던 걸까요? 오늘 전국 곳곳에 촉촉히 적신 비구름은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비는 늦은 밤이면 모두 그치겠는데요. 다만 내일 오전부터 일부 내륙에는 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충남 남부, 경남 서부 내륙에 5mm 안팎, 호남 내륙에는 최대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충남 남부와 제주도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따스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까지도 20도 안팎을 오르내리며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는 만큼 겉옷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부분의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고 바람도 거세게 몰아치겠고요. 호남과 경남 서부 내륙,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내일 충청 이남 지역은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는 2도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청주 19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